네, 지금부터 끝장뉴스 특집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속의 아웃, 감옥으로 직진입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류혁 전 법무감찰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매우 좋은 날입니다. 그쵸? 네. 네, 조금 전에 2시 한 9분쯤에 오늘은 지각하지 않은 윤석열 네. 빨간색 넥타이를 입고 곤색 정장을 입은 채 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는 모습 보셨죠? 평론가님. 네. 네,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은 그동안에 했던 여론전이 강성지지층 결집 메시지였잖아요. 그것이 수사 불응, 그다음에 증거 인멸 이런 이미지로 직결된다는 걸 이제서야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런 걸 하면 오히려 본인의 오늘 영장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한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지지층이 결집되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함으로써 지금 종범들, 공범들, 주요 종사자들한테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고 그랬죠. 예. 그 진술이 변화된 거를 우리가 다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안 좋게 볼 것 같다. 그리고 오늘의 검찰의 그 전략이 그런 부분에 집중할 것 같다라는 걸 스스로 좀 느낀 거 아닌가. 그래서 법리 공방에만 좀 집중하는 모습으로 전략을 세운 거 아닌가. 좀 지나치게 영악하다. 등치에 걸맞지 않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잔꾀도 증거와 도도한 흐름 앞에서는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박영식 에디터님이 네네네. 그 출석하는 그 모습을 보고 윤석열이 약간 넋이 나간 것 같다. 좀 네네. 자포자기한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정말요? 저도 뭐 윤석열 씨가 여태까지 뭐 이렇게 그 첫 번째 구속될 때도 그렇고 네. 법정에 출석할 때도 그렇고 여러 번 그 언론의 모습을 보였지만 이만큼 풀이 죽은 모습은 처음 본 것 같고요. 아마 지금 뭐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운명을 뭐 대충 직감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제가 아까 봤을 때는 네. 이 영상이 지금 나가면 좋겠는데 그 출석하는 영상 있잖아요. 중앙지법 출석하는 영상 잠시 보시면 이제 뭐 풀이 죽은 것 같다, 자포자기 상태인 것 같다, 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의 그 얼굴이 나온 그 영상이었으면 좋겠는데 같이 보시죠. 네. 지금 이제 2시 9분 오늘은 네네. 지각하지 않았어요. 11분이었나요? 2시 11분에 4분 일찍 도착했다고 합니다. 자, 조금 있으면 문이 열릴 텐데요. 누가 나오냐면 윤석열이 내릴 거예요. 네, 변호인단이 먼저 내렸고 문이 열리면 문도 꼭 자기가 안 열어요. 네. 자, 빨간색 넥타이를 맨 정장을 입은 윤석열 얼굴을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중점적으로 얼굴을 보시면요. 세상 착한 표정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착해. 나는 아무 죄가 없어. 이 표정으로 진짜 입에는 옅은 미소를 띠고 있잖아요. 오늘은 그 컨셉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저게 이제 자포자기한 모습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나 너무 착해, 천사야 이런 모습으로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감찰관님. 근데 제가 볼 네. 때는요. 네네. 김건희 씨가 또 좀 어디 가서 좀 점을 봤는지 오늘 길일이 아니어가지고 좀 약간 시무룩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오늘 뭐 손 없는 날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네. 시무룩하다. 네. 두 분은 아무튼 시무룩하다, 좀 자포자기다. 지금 여태까지 이 출석할 때를 보면 여기 눈가에 이렇게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좀 아주 좀 못돼 보이는 이런 그 눈빛도 보여지고 그랬는데 이번에 오늘은 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점을 좀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지난 123일 동안 윤석열이 탈옥을 한 후에 자유의 몸으로 지금 재판을 받았었잖아요. 이 일련의 과정을 한번 정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 구속도 어마어마하게 이제 저항을 해서 체포영장이 잘못됐다고 내용과 본질은 따지지 않으면서 절차만 시비를 삼는 법 기교, 기술, 법꾸라지의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버티다가
법원이 영장을 2번이나 발부하면서 어쩔 수 없이 구속이 됐습니다. 체포가 됐고 그 이후에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지기현 판사가 이 중간에 그 뭐라 그러죠? 그 구속 일치를 그 따질 때 시간으로 따질 것이냐, 날로 따질 것이냐, 이거 가지고 엉뚱한 판단을, 무책임한 판단이죠, 아주. 예. 그걸 가지고 위에 상급심 가서 한번 판단을 받아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지기현 판사께서는 왜 그 이후에는 아무 말씀을 안 하시죠? 그렇게 역사적인 큰 일을 만드셔놓고 예. 그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하셔놓고 그러면은 그 이후에 자기 생각대로 안 됐으면 뭔가 입장을 내시던가 했어야 되는데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의심스러운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죠. 왜? 그 이후에 다 날수로 다 하거든요. 네. 다시 날로 돌아갔어요. 네, 날로 다 돌아갔거든요. 딱 그때만 시간으로 네,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모든 법조인을 제가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도 날로 하는 게 기본 매뉴얼이라고 네. 하는 거예요, 네, 다. 예. 근데 왜 갑자기 시간에 꽂히셔가지고 무슨 갑자기 뭐 AI, IT 여기에 뭐 공부를 열심히 하신 것도 아닐 텐데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했는데 검찰에 사실상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면 심우정 총장은 또 그것을 받아서 법원의 의사를 받아서 그리고 국민의 법감정을 생각해서 즉시 항고를 했어야 되거든요. 안 했어요. 이건 아부죠. 권력의 아부, 심우정의 아부에 의해서 사실상 그동안 구속돼 있어야 될 몸이 밖에서 활개치고 그다음에 증거 인멸을 사실상 했을 것으로 보이는 삶을 그러니까 시간을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증거 인멸의 마지막 날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에 기억을 해보시면 네. 온 국민이 시간 계산하고 있었어요. 이게 그렇습니다. 진짜 시간이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은 얼마를 더 그러면은 오버를 했기 때문에 탈옥을 하는 것이냐 뭐 이런 네네. 것들을 계산하고 있었는데 정말 말이 안 돼요. 지금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사실 그게 좀 아직도 쌀쌀한 기운이 있었을 텐데 그때 생각을 하면 아직도 그때 그 느꼈던 뭐 참담하고 황당한 기분이 이렇게 떠올라가지고 사실 돌이키고 싶지 않은 기억인 것 같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 분명히 구속된 날에 그 구속 일자의 계산은 날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지기현 판사의 그 결정문을 보면 이제는 시간으로 해도 되지 않겠냐, 인권 존중 차원에서 옳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을 법 개정도 없이 하필이면 내란 수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실험적인 법 이론을 적용해가지고 국민 전체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 이후에 또 검찰에서는 당연히 즉시 항고를 해야 되고 단 한 번도 하다못해 뭐 다른 그 뭐 아주 억울한 그 피고인들 재심 사건에 대해서도 다 뭐 재상고, 상고, 불복을 하던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만 불복을 안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유로 내세운 게 취임 이후 인권 존중을 검찰의 최고의 사명으로 내세웠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인권 존중의 필요성이 이렇게 전 내란 수괴에게 그렇게까지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인권 존중은 모든 인간에게 중요하지만 보편적이어야 되는데. 이런 민감한 사건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그런 명분을 내세웠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갔고요. 네. 어쨌든 그로 인해 가지고 무슨 탄핵 결정이 있기까지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그러니 혼란이 이제 좀 수습되어 가는 것 같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특검이 수사 착수 18일 만에 오늘 이렇게 영장 청구하고 신문에 이르게 됐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나하나 제대로 된 길로 회복되어 가는 것 같아서 네.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자, 3월 8일에 풀려났고요. 만약에 오늘 내지는 내일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풀려난 지 넉 달 만에 다시 구속되는 겁니다. 지금 신문이 321호 서울중앙지법의 네. 서관 그렇죠. 321호에서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여기가 박근혜도 여기서 네. 이제 신문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네. 보통 구속신문은 이런 321호에서 벌어지나요?
그 역사적인 이제 장소인 거죠. 어. 예, 거기에서 박근혜, 양승태, 대법원장, 뭐 사법농단 심사 이런 거를 다 했고요. 원래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영장 심사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제 본인이 출석을 안 했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본인이 기본적으로 여기서 구속영장 심사로 박근혜 대통령인가요? 네. 를 구속했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에서 국정농단 네, 사건. 국정농단 예. 사건으로 본인이 구속을 한 거죠. 구속된 게 아니라. 그렇죠. 근데 본인이 구속한 장소에서 구속이 되는 역사적인 날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예, 있군요. 그래서 이게 권력은 유한하고 단죄는 무한하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감찰관님 남세진 판사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신지? 지금 뭐 저도 언론에서만 봤고 34기 뭐 그렇게 저는 33기라고 예, 하더라고요. 34기 기수만 예. 본 것 같은데 영장 전담 판사들이 보통 다 보면은 법원 내에서도 어느 정도 그 합리성이라던가 이런 걸 인정받는 분들이라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뭐 이렇게 중대한 사건 뭐 이렇게 뭐 이미 무작위 배정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중대한 사건을 하는 그 영장 판사라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근데 제가 뭐 지난번에 그 체포영장은 기각이 됐잖아요. 그 그때도 체포영장을- 영장 전담 판사였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게 어느 판사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렇게 쉽게 결정을 못 할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사안의 중대성이라던가 혹은 사실은 아까 저 박영식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다른 내란 공범들 훨씬 가담 정도가 적은 공범들이 다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내란 수개가 4개월여 동안 본인이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는 건 누가 봐도 이건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번 그 내란 사건으로 인해서 일상의 그 파괴 그리고 이 자영업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피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 피해를 끼치고도 자기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지금 과연 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합당한지 그리고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사안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 증거인멸이라든가 이런 유혹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예. 피고인이나 피의자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라도 국민의 일반적인 법 감정에 어긋나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보면 조은석 내란 특검에 특별검사 10명이 들어가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면 조사 함께 했었던 박창환 총경은 빠졌다고 합니다. 혹시 네.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그것 때문에 제가 우리 감찰관님한테 밖에서 여쭤보기도 했는데 기본적으로 경찰은 그 조사의 대리인으로 와서 뭐 조사나 어쨌든 그 신문의 한 파트를 하진 않죠. 판사가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와서 뭐 질문에 답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권한을 줘서 하면 뭐 거기에서 역할을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경찰은 여기 영장 실질심사에는 참석해가지고 거기에 뭐 공방의 한 축으로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10명의 검사를 촘촘히 파트별로 나눠서 배치했다는 게 이제 핵심이고 그만큼 정말 공들여서 준비를 했고 10명의 검사가 정말 자기 파트를 다 나눠가지고 꼼꼼히 들여다봐서 촘촘하게 오늘 뭐랄까요 공방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내란 특검이 178페이지 분량의 네, PPT를 네. 준비를 했대요. 10명의 검사가 그걸 혐의별로 파트별로 나눠서 그러면 한다는 건데 보통 이럴 경우에는 심사가 길이가 어느 정도 되고 어떤 순서로 진행되고 뭐 공방이 있을 때는 어떻게 또 진행되고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과정이. 통상적으로 영장 신문 절차는 일반적인 재판 절차와 달라가지고 어떻게 보면 직권주의라고 하는데 예. 판사가 어떻게 보면은 직접 신문을 하고 판사가 주도적으로 절차를 진행합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중요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쪽에서 각자의 의견을 강하게 내세우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판사가 일반적인 재판처럼 이렇게 당사자들 간의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렇게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특검 네. 쪽에서 그런 얘기도 다 들어보겠지만 사실 그런 얘기 안 들어보더라도 판사도 판사 나름대로 기록을 미리 보고 들어가거든요. 이런 중대한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영장 판사도 나름대로의 그 심증이라고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될지의 마음은 어느 정도
서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뭐 몇 페이지냐 이런 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몇 페이지냐 이런 거보다는 이거는 특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이 내란 수개의 신병을 구속 상태로 두고 재판하라는 게 맞다는 것을 강변하고 확실하게 본인들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취지에서 이렇게 철저한 준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뭐 박청환 총경의 경우에는 뭐 일반적으로 이런 데서 그 의견 진술은 뭐 검사가 합니다만 사실 이 박청환 총경의 그 의견도 이 특검보들이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이 영장 발부되는데 아마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상황에서는 윤석열이 직접 출석을 했으니까 네. 그 심사가 벌어지는 과정에서 본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변론할 가능성이 높네요. 그렇죠? 뭐 스타일상 뭐 말을 참지 못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예. 그리고 본인 거는 뭐 이렇게 바늘 하나만 이렇게 찔려도 너무 아파하는 스타일이라는 걸 우리가 봐왔잖아요. 남의 상처는 완전히 뭐 아무것도 아닌 척하고 자기 네. 상처는 뭐 페이퍼컷이나 바늘에만 찔려도 너무 아파하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걸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굉장히 뭐 본인에게 공격이 들어오면 참지 못하고 방어를 하려고 들 것이다. 발언을 하려고 들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도 있겠다. 그래요? 라는 생각이 2시 들어요. 22분 시작했는데 몇 네. 시 끝날 거라고 보세요? 178페이지 다 안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냥 형식적으로 다 한다 그러면 그 한 장씩만 해도 1분씩만 잡아도 2시간, 3시간이 그냥 훅 흘러가는 거잖아요. 3시간이네요. 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뭐 반대 쪽에서도 변호인들도 뭐 충분한 시간을 그만큼 그 이상 하려고 들 것이고 거기에 뭐 윤석열 피고인도 뭐 자기가 뭐 못 참고 말을 많이 하려고 들 것이고 뭐 판사가 뭐 적절하게 뭐 시간 제한을 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지금 중요한 사건이니까 뭐 최대한 기회를 보장해 줬다 또 이런 명분을 또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발언을 보장해 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뭐 한 대여섯 시간은 뭐 좋게 그냥 그 흘러가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재판부가 법관이 이제 검토하고 그다음에 충분한 생각을 하고 하는데 시간이 또 상당히 걸릴 거고 그러면은 오늘 내로 나오기는 좀 결론이 오늘 내로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제 그렇게 개인 보세요? 생각입니다. 예. 원래 1월에 윤석열이 구속될 당시에는 7시에 신문이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네. 몇 시쯤 끝날 거라고 보세요? 오늘도 뭐 그 비슷할 수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뭐 말씀하신 김상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윤석열 씨가 사실은 자신한테 조금이라도 좀 불리하거나 본인이 이렇게 무슨 얘기할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본인이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유리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이런 경우에. 그런데 그런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여태까지 행동한 걸 보면 그런 걸 보면 오늘도 도저히 그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납득할 수 없는 이런 그 궤변에 가까운 주장을 할 것이고 그런 주장이 결국은 영장 판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 좋지 부정적인 느낌을 주면 좋지 결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예. 그런 걸까지 다 고려를 하면 오늘도 뭐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6시 14분이기 때문에 신문이 진행된 지 한 4시간 정도가 흘렀고요. 아까 4시 반쯤에 잠깐 휴정을 했다가 다시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그렇다면 이제 이 PPT라든지 뭐 여러 가지 윤석열의 특징이라든지를 네. 설명해 주셨으니까 네. 뭐 7시, 8시나 돼야 뭐 신문이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 고심 후에 이제 발부라든지 기각이라든지 결정을 내리는 데까지는 좀 새벽이나 돼야 될 것 같다. 네, 그게 개인적인 이렇게 생각이고요. 예측을 하시는 네. 거죠. 오늘 특검팀이 또 좀 특이하게 법정 옆에 대기실에서 윤석열의 구인장 집행이 진행됐다고 했어요. 이게 원래 구인장은 법원이
피의자나 증인이나 이제 참고인 등을 법원에 강제 출석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네. 건데 오늘 왜 이게 이제 진행이 됐는지 궁금해요. 그것도 제가 아까 밖에서 네네. 제가 한번 법조인이 감찰관님께 아니라. 여쭤볼까요? 네, 예. 제가 그게 이게 그 구속영장 청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예, 체포한 피의자 같은 경우에 체포한 경우에는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돼요. 지난번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48시간 내 영장 청구. 이번은 미체포 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구속 상태인데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그 미체포된 사람에 대해서 신문 장소로 데려오도록 하는 신문 구인용 구속영장이라는 걸 발부해 줍니다. 근데 통상 그걸 가지고 잡으러 나가서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그 화이트 칼라 범죄자들이라든가 혹은 뭐 어느 정도 사회적인 좀 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검사실로 오도록 해서 검사실에서 집행해서 법원으로 데려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 경우는 법원에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예, 그쵸. 법원 대기실에서 만나서 그 법정으로 나가도록 집행을 한 겁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이 신문 절차에 출석시키기 위한 구인장을 집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차에 따른 집행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보면 되겠네요. 네. 네. 그러면은 일단 오늘 이제 법원에 출석을 하던 윤석열이 이제 어떤 발언을 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네. 이 구속영장에는 뭐 5가지 혐의가 담겼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어떤 게 제일 주요한 혐의고 윤석열이 가장 강하게 부인을 할까가 또 관심사 중에 하나예요. 제가 지금 뭐 그 다 떠오르진 않는데 어쨌든 체포영장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적법한 집행이 아니었고 적법한 영장이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경호처가 막아선 거에 대해서 내가 구체적인 지시를 하거나 그런 걸 한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예. 할 것이고요. 그리고 뭐 계엄 문건과 관련해서도 내가 한 게 아니라 뭐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지금까지 한 행위를 본인이 책임지려는 건 하나도 없고 책임을 다 떠넘기려는 네. 그런 방어 전략으로 네, 모두 네.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을 믿고 그 밑에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동조를 했거나 한 사람들은 참 참담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배신감을 알까요? 예? 전혀 그런 부분은 신경 안 쓰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일국의 최고 권력자가 됐을까? 참 우리 국민들이 정말 그 대선으로 선출했던 그 시간이 굉장히 한탄스럽고 시계를 거꾸로 막 돌아가진 않겠지만 막 손으로 돌려보고 싶은 그런 욕구를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가락 자르고 싶다는 분들이 네. 많으셔가지고 네, 후회하시는 네. 분들이 네. 분명히 많다. 많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 이제 원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예, 예. 하나가 오늘도 이제 3가지라고 했는데 네, 중대성, 범죄의 중대성, 예. 도망갈 우려, 그다음에 증거인멸 관련한 그렇습니다. 우려 때문이잖아요. 오늘은 이제 특검이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 이 청구서에 보면 네네. 그 증거인멸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공을 들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어떻게 네. 보세요? 증거인멸에 대해서 뭐 당연히 뭐 지금 현재 뭐 그 윤석열 쪽에서는 본인들이 지금 현재 다른 사건 재판으로 출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특검의 출석 요구 그 특검이 요구하는 시간을 자꾸 뭐 이렇게 좀 계속 이렇게 자기 그랬었죠. 의뢰대로 하려고 들었지만 예. 어찌되었든 간에 특검의 출석 요구엔 다 응했죠. 이런 걸 주장하면서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특검 쪽에서는 이 사건이 워낙 중대하고 그리고 여태까지 윤석열 측의 발언이라던가 행동을 놓고 보면 언제라도 상황이 조금이라도 뭐 약간 상황에 무슨 빈틈이라도 생기면 이 여러 관련자들에게 접근해가지고 진술을 조작한다던가 혹은 진술 회유를 꾀한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쪽 그러니까 도주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윤석열 쪽에서 주장할 가능성이 크니까 오히려 이제 그 반대되는 증거인멸의 가능성
범죄의 중대성으로 인한 중형 선고 그에 따른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부각시키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 보입니다. 그 비화폰을 삭제하려고 지시했다. 네, 이 정황도 사실 최근에 경호처장이라든지 여러 그 측근들을 통해서 증거가 나오고 있잖아요. 증언이. 그렇습니다. 그럼 그 부분도 증거인멸의 유력한 정황이 되겠죠. 정황이 되겠죠. 그리고 그 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거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일종의 판단입니다. 이미 판단이 내려진 것이고 도주인멸,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그 전제 사실들이 있을 수 있죠. 예. 그 전제 사실 중에 하나가 과거에도 증거인멸을 시도한 적이 있느냐.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거는 확실하게 사실이니까 소명을 할 수가 있는데 특검 쪽에서 지금 뭐 김성훈 차장의 진술이라던가 이런 걸로 네. 그런 그 비화폰을 삭제하라고 지시를 했다던가 그런 건 없는 게 좋겠지 회의록을 없애라고 지시를 했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추후에 회의록을 조작하라고 지시를 했다던가 이런 것들은 추후에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그런 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서 일단 증거인멸 행위를 했던 전력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게 범죄도 구성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최측근이었던 뭐 강희구 부속실장이라든지 네. 김성훈 경호처장이라든지 네. 윤축 변호인이 옆에 그렇죠. 있으면 네. 말이 바꾸고 네. 없으면 또 제대로 증언을 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윤석열 피고인을 상당히 아직까지도 뭐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그로부터의 정치적인 압력 이런 걸 느낀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압력을 느낀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또한 윤석열 피고인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영향을 미치고 소위 말하는 증거인멸 중에서 말맞추기에 해당하는 증거인멸들이 이렇게 저렇게 전원을 통해서나 메시지를 통해서나 바깥에서의 활동을 통해서나 전부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증거인멸의 저는 정황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고 구체적인 실체들을 더해가지고 진술을 해서 구속영장을 요청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게 이제 구속이 돼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네. 윤석열이 구속되고 나면 이렇게 말맞추기라든지 좀 이제 눈치 보는 이런 이제 혐의자들이 네네. 그런 증언이 좀 변할 것이다. 이런 시각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사실 김건희 특검 얘기만 듣더라도 이 뭐 대통령 탄핵되고 물러난 다음부터는 김건희 특검에도 여러 가지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윤석열 씨 사건 같은 경우에도 탄핵돼서 이제 집으로 돌아간 다음부터는 이 김성훈 뭐 이런 사람들이 진술을 계속 바꾸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변호인이 있으면 김성훈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윤석열 씨한테 불리한 진술을 해도 그 말이 바로 흘러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뭐 속된 말로 하면 얼굴이 받치니까 제대로 말을 못 하다가 그런 사람들이 없었을 때 불리한 진술들 그리고 사실대로 모든 걸 털어놓았다는 것인데 이 특검에서 지금 그런 부분을 강조하겠다는 것을 보면 특검이 수사 기법이라든가 그런 데 대한 대응을 잘하고 있는 것이 아마 그렇게 진술이 바뀌고 진술이 상세해진 부분 그 시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리를 해놨을 겁니다. 뭐 이렇게 진술을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뭐 잠깐 나가니까 그 다음부터 이러면 내가 얘기를 할 수 있겠다 뭐 이러면서 진술을 시작했다던가 이런 그 진술 상세한 진술을 하게 된 구체적 경위에 대해서 뭔가 수사 보고서라든가 이런 형태로 작성을 해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강조한다면 그런 수사 보고나 그런 진술이 바뀌는 경위의 의미를 뭐 영장 판사도 이런 사건 많이 접해봤으니까 알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서 적정한 판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재판부가 볼 때요 판단을 네. 내릴 때 또 하나의 우려 중에서 도망의 염려가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이제 전직 대통령이고 네. 얼굴이 알려져 있는데 도망갈 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박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혐의들이 엔드가 아니에요. 이걸 충족하고 이것도 충족하고 이것도 충족해야 구속이 아니라
그 중에 하나만 충족을 해도 구속인 거죠. 그래서 도주 우려가 별로 없다가 하더라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구속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영장 전담 판사가 네, 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네, 네. 이 세 가지 기준 무슨 중대성이라든지 네네. 범죄의 중대성, 도망 우려, 증거인멸 우려 뭐 이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우려가 되면 구속하는 건가요? 어떻게 보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사실은 뭐 저 이 사안의 중대성이라든가 중형 선고의 필요성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나라 영장 그 재판에서는 좀 이상하게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건 이미 판단입니다. 주관적인 판단이거든요. 그 도주 및 증거의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전제 사실을 입증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주거가 부정하다. 혹은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과거에도. 혹은 중형 선고가 예상된다. 중형 선고 형이 상당히 높은 범죄를 저질렀으면 낮은 범죄를 저지른 것보단 도망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이런 전제 사실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외국에서의 그 사례에 보면은 사회적 유대관계 결핍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모든 사람들하고 동떨어져서 혼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이 종족을 감추면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유도관계 결핍이라든가 뭐 범죄의 중대성이라든가 중형 선고의 가능성, 증거인멸의 시도 가능성 이런 게 있는데 지금 하나하나 짚어보면 다 있네요.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란죄뿐만 아니라 내란죄의 일종의 그걸 강화하기 위한 행위로서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중형 선고가 예상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중형 선고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확실히 도망갈 수 있는지 도망갈 얼굴이 알려져서 이런 걸 따지는 건 아니다. 그거는 그래요? 판사의 재량인 거죠. 그거는 판사의 판사가 함부로 재량권을 행사하는 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도주라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거로 장구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뭐 이 형 집행 절차에 항거하는 지난번에도 관저에서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도 가능한 것이고 증거인멸이야 뭐 이미 시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증거인멸을 시도할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가능한 것이고 사실은 본인이 이렇게 하는 행동이나 이런 걸 보면 뭐 본인이 살기 위해서라면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그렇지만 지지자들 다 던지고라도 어떻게 도망갈 가능성이 노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나 이거 지금까지 소환해서 조사받는 거 열심히 받았고 재판도 다 나갔었어. 지금은 증거 인멸할 거 없어. 다 판사한테 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 자기 주장이죠. 그거는. 네. 국민들이 볼 때는 그거를 충분히 내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들은 다 불응하고 저항했잖아요. 그리고 그 본질을 벗어나기 위해서 조그만 절차라도 뭐 절차적인 뭐 뭔가 논쟁거리가 생기면 그걸로 모든 국민들의 시선을 유도했잖아요. 예. 이런 모든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수사를 받는 태도 자체가 굉장히 불응하는 태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법관이 좋게 볼 리가 없다. 상식적인 법관이면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사안의 중도성이나 이런 것들도 이 상식선에서 볼 때 너무 중대하고 이거는 조금의 실수도 있으면 안 된다고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의 실수도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반을 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속시켜가지고 수사를 해야죠. 그게 네. 맞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영장도 유출했잖아요. 그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심이 많이 들어요. 두 가지 정도 개인적으로 의심해 보는 게 있는 게 하나는 이걸 유출해놓고 검찰에 뒤집어 씌워서 피의사실 공표로 몰고 가려고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또 하나는 이게 퍼져나가면은 입맞추기가 사실상 또 되는 거잖아요. 공범들에게. 네? 요런 네. 거는 이렇게 피해라. 지금 상황이 이렇게 지금 진척이 돼 있으니까 요 상황을 알고 요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해라. 이런 것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의사실 공표라고 이렇게 뭐 만약에 자기 변호인에서 나갔다는 게 밝혀지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지 않았을까? 나쁜 의도가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게 실패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모든 사람에게 어느 정도 정보를 줘서 입을 맞출 수 있는 본인이 그런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는 거는 됐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반대로 또 법관은 이런 식으로도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증거인멸을 시도하는구나.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도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게 사실 너무 당연하다고 몇 번을 평론가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윤석열이 탈옥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뭐 넉 달 넘게 그리고 나서 거리를 활보하는 그 모습이 사실 너무 당연한 게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었기 아유,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체포영장도 사실 기각된 것도 국민 입장에서는 네네. 당연하지 않은 결과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쭙는 거예요. 근데 이게 2차 소환 조사 때 네네. 못 간다라고 네. 얘기하고 특검은 그래도 와라 했는데 네. 결국 안 갔어요. 부응했단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그거라든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뭐 이제 날짜를 바꾸려고 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이제 판사의 그 결정에 예, 예. 좀 가만히 될까? 다 감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그 특검이라는 거는 150일의 그 시한의 제한도 있고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계속 수사를 지연시키고 특검 수사를 회피하려고 들고 어떻게든 그 빠져나갈 구멍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대체 지금 그 예전 그 체포영장 집행에서부터 지금 오늘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본인이 법조인으로 30년 이상 살았다는 사람이 예. 법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식으로 돌아가서 하나하나 이렇게 법률 논리에 너무 이렇게 몰입해서 숲을 보지 않고 나무 하나만 본다면 뭐 그럴 수 있는데 전체를 이렇게 본다면 이처럼 법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이 스스로가 법조인이라는 사람이 법 질서를 무시하고 단 한 번도 법에 대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사람이 그리고 이렇게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서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을 계속 불구속 상태로 두는 것이 합당하냐?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게 뭐 그래도 풀어줘야지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상식선에서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평론가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특검이 윤석열 측에 구속영장을 유출한 게 윤 측의 변호인이다라고 네. 하면서 압박하고 있어요. 네. 이것도 어떤 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라서 압박을 하는 건지. 저도 평론가님 말씀하신 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사실은 진짜 그 특검 쪽에서도 이거 변호인 유출했고 유출자가 누구야까지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게 저도 주변에서 법조인 분들이 이거 특검에서 언론 플레이하는 건가? 그렇죠.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특검 자체를 불리하게 만들려고 들 수도 있고 또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윤석열 측의 입장이 이렇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나한테 불리하게 진술한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어. 알고 있다. 라는 거를 외부에 유출시키고 그리고 그게 특검에서 유출했다 그러면 그 김성훈이나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정말 그 큰맘 먹고 이렇게 불리한 진술을 했더니 이게 다 유출이 돼? 그럼 앞으로는 내가 함부로 얘기 못 하겠네. 이런 마음을 먹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깨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만 보더라도 이 변호인들의 그 변칙적인 변론 전술 이런 것도 반드시 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데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또 하나가 있어요. 지금 보면 이제 내란 특검 관련 종사자들이라든지 관련 재판 그렇죠. 네 이제 있는 피의자들 보면 네. 김용현, 여인형, 문상호, 노상훈 다 신병 추가 그렇죠. 확보가 된 네. 상황이에요. 네. 그것도 결과적으로 그쵸. 윤석열의 네. 재구속에 네. 영향을 미치느냐. 박근혜 대통령 때 구속영장 심사할 때 그 부분이 큰 판단 기준이었었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큰 판단 기준이 전 될 거라고 보는 게 어쨌든 주범이 그 자유롭게 활보하고 다니는데 거기에 종사했던 그 부속적인 종사자들은 다 구속돼 있다는 그거 한다면 종사자들이 이 법이 형평이 있는 법, 그 법 앞에 우리가 평등하다라고 느끼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은 그걸 보고서 이 법이 굉장히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구나 이렇게 느끼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 그럼 법관은 사법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불식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중대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피고인이 저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살 떨리는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봐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살 떨리거든요. 왜냐하면 네. 제가 계엄 당일날 밤에 제 와이프하고 막 이렇게 즐겁게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아들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뭐 계엄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냐. 그랬더니 아들이 TV를 빨리 켜보래요. 그래서 켜봤어요. 그랬더니 발표를 하고 있더라고요. 발표 끝나자마자 세계 방송사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출연해 달라고 밤 새벽에.
우리 가족들 어땠겠습니까? 절대 나가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나간다고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나간다고 할 때 진짜 그 살 떨리는 나 가서 내 성격상 허튼 소리를 못 할 텐데 그러시죠. 그러면 이 계엄사에 나는 잡혀갈 텐데 네. 그런 살 떨리는 순간을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런 모습을 보면은 진짜 아직도 살이 떨려요. 참 사람들마다 입장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윤석열 편인 사람들은 이런 살 떨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의 반대편에 있었던 우리는 너무나 살이 떨리는 거예요. 그날 밤 계엄사에 잡혀가서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다행히 미국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그 미 국무부나 펜타곤 국방부에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그 인맥을 찾느냐고 여기저기 전화 돌려가지고 방송에서 이상한 낌새가 있으면은 대사관이나 미군 부대로 도망가려고 막 계획 짜고 막 이러면서 저는 방송에 나갈 준비를 했었거든요. 이런 진짜 살 떨리는 상황을 그 사람들은 만나서 얘기해 보면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이 어떤 이 트라우마나 피해 의식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너무 뻔뻔하고 무책임하고 정말 화가 나게 하는 분노 유발자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평론가님이 말씀하시니까 또 다시 이제 네. 그 약간 온 국민의 PTSD가 그쵸, 있어요. 그때. 사실 저는 그때 이제 모 의원실 소속이었고 네. 보좌진의 신분이었었기 때문에 어제 이제 내가 다녔던 본청에 군인들이 총을 들고 군홧발로 그쵸. 짓밟고 있는 그 상황이 너무 치가 이해가 안 떨리죠. 됐어요. 너무 이해가 안 됐고 그 다음 날 이제 창문 다 깨져 있고 뭐 이 난리가 난 이 상황마저도 정말 이제 그냥 가만히 서 있기 전 지금도 떨립니다. 너무 무섭고 그래가지고 힘든 방송에서 상황이었어요. 예. 상대 진영의 평론가 분들을 만나면 너무 편안하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입장에 따라서 이 느낌이라는 게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또 윤석열 방어하겠다고 저 광장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 거구나. 입장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거 제대로 처리해야 역사가 바로 서지. 이거 제대로 처리 못하면 우리 역사가 정말 혼탁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런 상상을 했을까요? 왜 장기 집권을 위해서 저도 지금 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도대체 그 상황에서 계엄 선포를 했다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권력자로서의 지위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지만 그날 당일날 텔레비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야 하다 계엄을 다 하네. 이런 이게 도저히 이거 아니 웬만큼 참을 수 있는 내용이어야 어떻게 버틸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계엄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사람들의 본인의 그 권력욕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일상 자유 평온을 다 깨버리는 건데요. 지금 그런 엄청난 죄를 짓고도 이 표정에서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그 죄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뻔뻔스러움이 아니라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니까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오늘 듯이. 세상 착한 표정으로 네. 들어가더라니까 나 아무 죄 없어요 네. 이러면서 들어갔잖아요. 아니 감찰관님은 평생 직장을 버리는 계기가 된 거예요. 평생 진짜 어차피 저는 이제 지금 생각을 해보면 오늘자로는 이미 이제 감찰관을 그만뒀습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어차피 자유인이 됐을 텐데 그때 생각을 하면 정말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다른 거 앞뒤 따질 건 아닌 것 같고 겁이 나. 집에 들어오니까 저희 애가 문을 막 잠그더라고요. 혹시라도 네. 모른다고. 맞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다행히 바로 이 해제가 되고 그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PTSD가 있습니다. 제가 떠올리고 싶지가 그러니까 않아요. 저 지금 맞아요. 약간 맞아요. 다리가 떨리는. 떠올리고 그러니까 윤석열 피고인의 저런 그 본질은 자꾸 잊게 만들려는 그 영악함이 보이는 거예요. 절차로 논란을 자꾸 일으키는 이유가 이 어마어마한 사건에 대한 것을 본질을 자꾸 흐리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론에서도 이런 법꾸라지 법기교 기사는 좀 많이 안 썼으면 좋겠어요. 본질 기사를 그러면 아니면은 요게 의도를 좀 취재해가지고 본질에 해당하는 것도 같이 좀 붙여서 써주시든가 해야지. 안 그러면은 저 야근 수에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는 당하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정말 옳으신 예, 말씀인 예. 것 같아요. 예. 법조인들이 저렇게 그 법 기술이나 이런 법꾸라지 같은 것을 하면 법조인들도 나서서 그런 것을 하나하나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오히려 지기현 부장이나 그때 당시에 그 심우정 총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아니 전체적인 법 감정이라든가 법의 취지는 몰각한 채 그냥 그거 하나 이렇게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하면서 그런 혐의의 본질도 날리고. 혐의의 본질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네. 그렇게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참 저도 답답하고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너무 지금 과거 일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갑자기 이 정말 진짜 PTSD가 네. 재발하는. 아니 듯한 근데 느낌이 저 한 가지 꼭 여쭙고 싶었는데 감찰관님께 그때 이제 사직서를 내셨고 네네. 그 이후로 이제 완전히 제가 아까 평생 직장이라는 이유는 평생 몸을 담아왔던 직장에서 떠나오신 거잖아요. 혹시 저는 후회하신 적은 저는 없는지? 저는 사실 뭐 말씀들도 하시지만은 제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윤석열 징계 때는 징계 반대했던 사람이라서 예.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 이후로 저도 가끔씩 후회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왜 근데 그 이유는 제껴두고라도 그날 딱 떠올랐던 거는 해도 이거는 너무한다. 정말 사석에선 제가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씨에 대한 존경심은 요망도 원래부터 없었고 네. 과거에도 같이 근무하거나 딱 마주친 게 업무적으로 2번 마주친 적이 있거든요. 그거 말고는 그런 적이 없는 사람인데 야 이거 해도 무슨 계엄을 하냐 이런 시대착오적이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어딨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네. 보면 그 점에 대해서도 화가 났고 여러 가지 에 대해서 화가 나서 달려나갔던 건데 저는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저도 나름대로 마음 편하게 그렇고 요즘에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놀고 있지만 집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서 아무 생각 없이 이러고 있다 보면 이렇게 그냥 마음이 평온한 거 이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고 탄핵 심판 결정 이후로는 정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제가 얼굴 본 사람들이 네. 탄핵 심판 이후로는 너무 얼굴이 좋아졌다고 너무 그렇게 혼자 잘 지내지 말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니까 너무 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 개인적으로는 그러시겠지만 또 우리 감찰관님을 보는 사람들의 눈빛은 또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이 고마움과 아주 미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정신 나간 그때 왜 그랬어? 정신 나간 분들 얘기고. 당신도 기여자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다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윤석열 씨를 만난 거는 다 합쳐서 1시간이 안 된다. 평생에. 그거는 확실하게 그걸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때 아무튼 징계에 대해서 반대한 거에 대해서는 한 말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 못 드리는 부분도 있어요. 단순하게 반대만 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갑자기 감찰관님 인터뷰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듣고 싶었던 어쨌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은 그날 느꼈던 거는 너무 분노했어요. 너무 화가 났고 가뜩이나 요만큼도 없었던 그런 좀 윤석열 씨를 좀 되게 좀 한심하게 보는 스타일 편이었기 때문에 그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화가 나서 뛰쳐나갈 때 저희 집사람은 전화로 저희 애는 거의 아빠 뜯어 말리느라고 애를 많이 썼었죠. 사실 윤석열이 그 검찰 내에서는 아까 이제 한심하다는 표현을 하셔서 갑자기 또 생각이 났는데 정말 대부분의 선후배들이 한심하게 보는 능력 없는 검사였다고들 평가를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본인이 잘 보여야 되는 좀 본인이 조금 약자에 속하는 자리에서는 말을 하나도 안 하다가 본인이 좀 강자에 속하는 자리에서는 혼자 말하는 스타일이었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알코올이 좀 가미가 되면 거의 본색이 드러나는 그런 스타일이었다 이런 얘기가 많아서
뭐 그런 얘기를 미리 알았더라면 참 좋았겠으나 또 그때는 또 우리 정부에서 발탁한 인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좋은 부분을 이렇게 보느냐고 그 냉정하고 객관적인 부분을 보지 못했던 부분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권력이라는 거는요. 특히 검찰 권력처럼 기소 독점권 같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은 좀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지혜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사라강님이 감찰관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조직 사회에서는 상사에게 따를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댓글을 또 달아주셔서 훈훈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느낀 바로는 저는 뭐 감찰관이 되고 나서 처음 인사를 하러 갔는데 사실은 좀 이렇게 말하는 말투나 이런 스타일 같은 게 저는 그렇게 호감이 느껴지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초면이나 이런 경우에도 그냥 반말을 해요. 아. 무조건 반말을 해요. 야. 그러니까 뭐 이 처음 만난 사람한테도 뭐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툭 치면서 이렇게 반말을 한다든가 그게 뭐 본인은 친근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단순한 그 친근함이나 이런 그 친화력의 문제가 아니고 보면은 뭐 어디서나 다리를 올린다든가 그게 이 왜 지난번 KTX에서도 그렇죠. 다리 올리는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심 같은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공감 능력 이런 게 좀 없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제가 갔을 때도 정말 좀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 좀 그런데 뭐 나는 유혁 제 이름을 못 들어봤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근데 난 유혁이라는 친구는 내가 한 번도 내가 뭐 그래 유혁상이라는 사람은 아는데 유혁은 내가 이 자네 같은 사람을 왜 발탁했는지 몰라. 뭐 이런 처음 보는. 비슷하신데요? 제가 비슷한. 잘하시는데요? 성대모사. 제가 성대모사는 남흉 원래 미워하면서 닮아가는.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냥 뭐 저도 그냥 그렇습니까? 예, 유혁상 부장을 제가 모신 적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뭐 새로 감찰관 부임해가지고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냥 이렇게 네. 얘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참 독특한 스타일. 그러니까 저는 그때 느꼈던 게 나를 모르진 않을 텐데 일부러 너까진 놈 같은 게 감찰관 오든 말든 난 신경도 안 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부러라도 이제 허세를 부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인간으로서 갖춰야 되는 품격은 일도 형성이 안 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어떻게 그는 하는 행동이나 그런 것들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하찮은 사람들을 대하듯이 그렇게 하는지 제가 보면서도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우리 제도권에 들어와서 저런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됐을까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는 진짜 이게 우리가 그 역사가 이번에 이걸 제대로 정리해내지 않으면 정말 이런 실수가 반복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잘 정리해야 되겠다. 그리고 법관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냥 사건이 아니라 이건 역사를 쓰는 것이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 그런 심정으로 이 사건을 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남세진 판사가 우리 방송을 볼 리는 없지만 지금은 아무튼 왜 구속이 되어야 하는가 그 인물에 대해서 과거부터 쭉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어쨌든 그걸 바로 잡는 맞습니다. 첫 걸음이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맞아요. 예. 이 원래 지난 1월 18일에 윤석열이 구속됐을 때는 대통령 신분이었어요. 근데 오늘이나 내일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전직 대통령 신분입니다. 그러면은 민간인이죠. 예. 네. 이 범죄 민간인 피의자죠. 신분입니다. 완전히 다른 신분에서 구속이 되는 건데 그럼 네. 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네. 점에서 다른가요? 일단 윤석열 씨는 그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는 일체 받지 못합니다. 지난번 탄핵으로 이미 파면됐기 때문에 뭐 국립묘지 안장이라던가 혹은 뭐 그 법에 따른 연금이라던가 그 법에 따른 엄중한 경호라든가 이런 건 못 받고 있고 대통령 경호법에 따른 퇴직 전 대통령에 대한 일부
그런 경험만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구속됐을 때는 그 구속 수감 중에도 경호처에서 물론 김성훈 차장의 그 뭐 충성심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경호처 직원들이 나가 있었고 그 구속 수감할 때도 보면은 경호 차량이 붙고 이렇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출정을 할 때도 보면은 앞뒤로 경호 차량이 붙는다던가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는 저 호송차를 타고 다녀야 될 겁니다. 호송차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경호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개호가 됩니다. 이제. 어. 개호. 그 교정 그 공무원들이 이 피의자나 피고인을 호송해서 데리고 다니는 걸 개호라 그러는데 예. 그 개호 수칙에 따른 처우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 뭐 이렇게 그 지금 구속영장 신문이 끝나고 나면 그게 인치 장소가 아마 지금 서울구치소로 되어 있다는 네, 것 같아요. 네네. 서울구치소로 가게 되면 일단은 그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발부되기 전까지 대기하는 대기실에 있을 겁니다. 대기 전까지는 이제 임시 입감 절차를 밟겠는데 그때는 뭐 철저하게 신분 네. 이렇게 그 검사를 안 해요. 그냥 뭐 휴대전화 이 정도만 빼고. 그때는 안 하나요? 그때는 아주 정밀하게 네. 안 합니다. 아. 그렇지만 나중에 영장이 발부가 되면 지난번처럼 완전히 철저한 그 검신 절차, 그러니까 온몸에 무슨 멍은 있는지 혹은 혹시라도 뭐 은밀한 곳에 뭘 숨기지 않았는지 이 뭐 완전히 그냥 뭐 옷을 다 벗긴 상태로 검신하는 절차까지 거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수용복을 입고 수감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서울구치소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네. 수감도 거기에서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구치소 서울 그 의왕에 있는 거기 그 장소는 그 교정 시설은 하나의 건물처럼 되어 있는 하나의 시설이지만 하나는 구치소, 하나는 교도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서울 구치소에 일단 입감이 되고 지난번에는 아마 대통령 경호의 문제 때문에 한 개층을 비웠다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데 이번에는 그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는 만약에 구속 수감되면 네. 독방에서 있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뭐 독방을 줄 수는 있을 거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있어서는 또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들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 저처럼 갑자기 살이 떨린다거나 그러면 또 위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뭐 독방을 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 그렇다 하더라도 과거처럼 그렇게 편안하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약간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좀 특혜가 있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 뭐 침대라든가 뭐 이런 게 제공이 됐다고 들었죠. 예, 허리 예.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 헌거 수용실이 있고 독거 수용실이 있는데 이 독거 당연히 이제 이 윤석열 씨 정도 되면 독거 수용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는 한 개층을 비웠다는 거거든요. 경호상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그냥 독거 수용실을 가게 될 거고 뭐 사실 뭐 혼거 시킨다 해도 본인이 그걸 원하지 않을 것 같고 뭐 예. 김용현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노상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은 방을 쓰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증거인멸하죠. 예.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면회 과정에서라도 만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아까 저 박영식 평론가 뭐 앵커도 말씀하시던데 에어컨이 없습니다. 에어컨이 없고 이 더운 여름에 아마 좀 고생 좀 하게 될 겁니다. 이 여름철이 되면 그 교정 시설의 수도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때가 여름철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한데 예전에 신용복 그 선생님 그 책에도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이유 없이 싫어지는 계절이 여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너무 이렇게 밀집된 데 수용되다 보니까 더워가지고 사실 바깥에서 이렇게 그 돌아다니는 것도 힘든데 사람이 살을 맞대고 이렇게 좁은 공간에 있으면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혼거실이 아닌 독거실에 있다는 것만 해도 상당히 뭐 혜택이고요. 이게 너무 덥다 보니까 이 수용자들이 물을 틀어놓는 겁니다. 계속 물이 아 정말요? 예, 그렇게라도 물이 흐르게 만들어서 그 기화열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시원해지라고 그리고 더우면 물 껴안고 막 이러면서 있는 거죠. 버텨내는 거죠 여름에. 아까 박영식 에디터가 네. 변호인단 접견하는 접견실에 네. 9시부터 5시까지 있을 수 있는데 거긴 에어컨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변호인 접견실은 에어컨이 나오긴 하는데 에어컨 나옵니다. 근데 그럼 계속 이제 거기- 유리로 되어 있으니까. 네.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게 장소 변경 접견. 장소 변경 접견. 예. 그 특별 접견이라 그래가지고 네.
그 따로 그런 정도의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장소 변경 접견이라는 게 허용되거든요. 그쪽은 에어컨이 나옵니다. 그럼 계속 그렇게 신청하면 어떡하죠? 접견? 그래서 이제 제한을 가하려고 하니까 이제 꼼수를 쓰는 게 일부러 이제 사소한 사건이라도 만들어서 변호사 상의해서 이걸 방어해야 된다라는 아주 뭐 이렇게 치명적이지 않은 사소한 사건을 오히려 그냥 조작해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거 변호사랑 다 상의해야 돼. 라고 해가지고 이제 변호사 접견을 신청하면 변호사 접견은 제한이 없으니까. 아, 제한이 없나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걸 일부러 만들어서 또 그런 꼼수를 써서 또 빠져나갈 수도 있다 이런. 정확하신 네. 말씀입니다. 변호인 접견은 제한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결수가 되면 더 이상 사건이 없으니까 예. 변호인 접견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사소한 사건 하나 고소 같은 걸 해가지고 그 사건 변론을 위해 가지고 그 변호사 접견을 빙자해서 시원하게 보내려고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아, 이거 좀 덥게 땀 많이 흘린 모습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아 근데 지난번엔 왜 이렇게 그 오면서 머리 같은 거 하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이제는 그런 거는 허용 그렇죠. 안 하는 게 맞지 아, 않겠나? 그런가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교정본부 직원 저랑 친하게 지내는 직원이 전화할게요. 이제는 만약에 혹시 영장 발부되면 그건 안 되는 드라이는 거 못하는 아니야? 걸로. 그거는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마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모르겠습니다. 한번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런 꼼수 변호인 접견을 하면은 언론에서 좀 이렇게 맞습니다. 감시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뉴스 토마토가 또 네, 때려야죠. 네. 네, 가만히 있지 네, 않겠습니다. 네. 자, 내란 속의 아웃 감옥으로 직진 특보 전해드리고 있는데 잠시만 쉬었다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